네, 시와호 주변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시신의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가 하면 자신을 대테러 특수요원이었다고 속이고 겁박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머리가 발견된 데 이어서 조금 전 이제 손 부분이 발견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신원 파악을 할 때 몸통만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제 얼굴 부분하고 손이 발견이 됐으면 일단 그래도 최소한 이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요.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국인인 경우에는 손이 발견됐다면 지문이 남아 있으니까 지문 등록은 다 하잖아요. 성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이 될 텐데 만약에 외국인일 경우에는 아직도 뭐 피해자의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얼굴 부분과 손 부분이 발견이 됐지만 이게 동일인의 것인지 아직은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이긴 하지만 국가수의 감정 결과를 봐서 DNA가 다 일치를 해야 동일인이라고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해자부터 신원을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좀 명확하게 뭐 피해자의 신원을 100% 단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맹장 수술을 받은 자국도 있다고 하고, 뭐 뜸 치료로 인해서 화상 자국 등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뭐 가족들의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경찰 측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실종자가 한 1,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만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가족들과 DNA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맹장 수술 자국이 있고 그리고 갈비뼈에서 여기에서 가슴 정도까지 한 20몇 cm 정도 되는 수술 자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술 자국들이 대부분 10년 전에 수술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의료 기록도 남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의료 기록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힘들고 그런 수술 자국이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그 유가족과 DNA 대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가족이 특히 얼굴 부분에 그 나온 그것이 이제 동일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신원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실종자들 가족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피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이런 끔찍한 범죄들을 보면 꼭 원한 관계가 아니라도 이런 식의 사건을 벌이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범죄 수사할 때 가장 첫 번째가 피해자를 특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뭔가 사체를 훼손한 경우에는 신원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면 사실상 수사가 50% 이상 진척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해자 신원이 확인된 이후에 이 사람 주변 사람과의 원한 관계나 그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 시와호 주변이 이렇게 사체를 훼손해서 버리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주 일어났던 곳인데 가장 큰 문제가 시와호 주변에 시와 방조제에 12km 구간 동안에 CCTV가 없어요. 그러니까 CCTV가 있으면 그래도 사체를 이렇게 버리는 과정 같은 게 CCTV가 확보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곳은 아시겠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뭔가 이렇게 뭐 살인 사건이 많이 나는 그런 장소를 보면 갈대가 되게 무성하고 습지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가 전형적인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없었다는 게 과연 수사하는 과정에서 CCTV 없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제로 남은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머리 없는 시체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거의 동일하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신원은 금방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경찰 수사당국에서도 분명히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저곳에서 이렇게 사체를 유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 그러면 당연히 CCTV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는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부분 설치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이 만약에 잡힌다면 그렇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법정형으로 정해진 건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인데 살인죄 같은 경우 뭐 무기 또는 뭐 사형 아니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거든요. 근데 통상 이렇게 사체를 훼손해서 이렇게 유기하고 그러니까 동기가 어떨지 확인해봐야겠지만 동기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거의 무기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피해자 신원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용의자 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거된 이후의 문제긴 하지만 또 하나 문제가 이 주변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과연 한국 사람일지 네. 아니면 조선족, 중국 동포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피해자 신원 확인부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수사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또 놀라야 되는 것이 사형 제도를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인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과거에도. 네. 근데 사형제도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 생각하면 우리 가족은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가 됐는데 저 사람은 나라의 세금으로 밥을 먹여주고 구치소에서 편안하게 생을 살 수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범죄 행위에 대한 응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명확하게 이런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사형이 돼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강력 사건들이 생기면 항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형제도가 없어진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제 하나 문제는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 행위가 줄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부활시키느냐 부활시키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범죄를 줄일 수 있는지에 관련된 대책을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네. 사형제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만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결국 보복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형벌을 이유로 국가기관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있는 그 정신적 충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범죄를 어떻게 하면 사전적으로 예방할지에 관한 논의가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되겠고 수술 자국에 대한 인적 특이사항이 있기 네. 때문에 좀 아는 분들은 좀 제보도 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자신을 특수요원이라고 속이고 여성을 성폭행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이 네.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사건 전말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해 2월이었는데요. 이제 이 특수요원이라고 사칭한 사람과 이제 피해자 김모 여인이 만나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집에 같이 갑니다. 네. 집에 같이 가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에서는 물건에 절대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지문을 남겨서도 안 되고 불도 켜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뭐 협박을 막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북파 공작원도 했었고 그 과거에 무슨 그런 특수 요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나는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저는 왜 일주일이 지나서 또 다시 이 여자분이 만나는지가 사실 그분이 좀 그러게요. 이해는 되지 네네. 않는데 만나는데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이제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뭐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게 외국에서 테러 진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네. 라고 해서 나는 마음만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고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가족까지 내가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성폭행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분이냐면요. 철거 현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왼쪽에 HID라고 문신을 새기고 항상 군복을 입고 다녀서 군복을요? 이 여자분이 그런 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겁을 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제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글쎄요. 또 다시 만난 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네.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여자분이 이 가해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겁을 많이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집에 데려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도 못 켜게 하고 네. 뭐 쥐두새도 모르게 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거기다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몸싸움 과정에 생긴 이제 흉터 같은 거를 내가 테러 진압하다 생긴 흉터다. 그리고 맹장 수술한 네. 자국을 자기가 북파 공작원 네. 활동을 하면서 생긴 자국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 여자분을 심적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여자분이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가족까지 죽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이해가 되진 않지만 다음 주에도 또 만나서 네.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듣는다면서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네. 가혹행위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 여자분이 이제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네. 협심증까지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재판부는 이제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을 해서 선고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감형 이유를 재판부에서 한 얘기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강간 상해죄와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사건이면 4년 이상형 정도가 권고형이라고 돼 있어요.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저질렀는데
A라는 재판부에 갔더니 징역 20년이 나오고 뭐 B라는 재판부를 갔더니 징역 4년이 나오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양형 기준표라를 거를 만들어 놓고 이런 정도 행동을 했을 때는 권고형으로 어느 정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양형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양형 기준표상으로 보니까 징역 4년에서 5, 6년 정도가 권고형인데 너무 지나치게 중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징역 7년을 선고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 법의 선고형하고 굉장히 좀 괴리감이 좀 있잖아요. 이런 행동을 했는데 고작 징역 7년밖에 살지 않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국민 법 감정이라는 게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국민들이 뭘 알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 법 감정과 양형은 사실상 일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너무 이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납득 못할 그런 형량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더 양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도 있고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화해서 이게 무언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정도 범행은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할 만한 정도의 형량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